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의 제1 모토가 숭유불 정책, 뭐 친명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를 내걸잖아. 그 숭유억불이 조선시대의 최대 이제 이데올로기로 이제 정착을 하려면은 국가의 정책상 이데올로기는 유교 국가를 포방하지만은 최소한 불교 색채를 빼려면은 수백 년 아니면 천년 가도 못 뺄 수도 있지.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아주 강경파였고 언급파 어디든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로 이제 강경파들이 조선 건국의 핵심이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제1 모토로 내걸은 거는 숭유불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제 안 변하는 게 왕실에서조차 불교를 버리지를 못한다고. 봉원사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가까이 있는 봉원사. 저 봉원사 절이 원래는 견성사라는 절이에요. 견성사라는 절인데 조그만 절인데 그 절을 누가 키웠는가? 왕실에서 키워준 거야. 저기 저 일원역 옆에 가면은 광평대군 묘역이 있어요. 광평대군이 세종 5째 아들이거든요. 그 5째 아들인데 그 광평대군 집에서 견성사를 엄청 키워줘. 그래가지고 그게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봉원사가 되고 특히 명종 때의 문정왕후 그때의 조선시대의 불교가 가장 왕성합니다. 저 보호가 주지를 하면서 엄청 키운 거야. 왕릉 2개 있잖아. 성종릉하고 중종릉하고 문정왕후가 이쪽으로 자기 남편까지 일로 옮겨서 원래 저쪽에 저 고향 쪽에 있었는데 그 자기도 이쪽으로 올라 그랬는데 자기는 못 가고 태릉으로 가버려서 여기 왜 그러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홍수가 자꾸 이제 나고 물이 급치고 이러니까 본차고 누워 있는데 그 꼴 보기 싫으니까 그거를 때리려고 이쪽 자기 남편만 일로 이제 선장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실 보면은 왕릉을 수호하는 왕실 사찰이 반드시 지정이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원찰, 원당, 뭐 왕실 사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념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실하고는 어느 사회에서 가든지 괴리가 있기 마련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숭유억불인데 불교가 뭐 이러냐 이렇게 이제 따져버리면은 안 되고 태종이 부인이 먼저 죽었잖아. 기존의 왕실 사찰, 원찰 있잖아. 이거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삼성동에 있는 거는 봉은사잖아. 봉은, 은혜 한자. 이거는 봉헌사야. 헌릉을. 이 왕실 사찰이 조선 후기에 가면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름이 그냥 원당, 원찰, 뭐 왕실 사찰이 아니고 조포사로 바뀌어요. 조포사. 조포가 뭐예요? 경상도 사람들 조포가 뭔지 몰라요? 두부를 조포라 그래. 처음 들어봐요? 네. 그 정약용의 아흥각비나 이런 데에 보면은 조포 만드는 거, 조포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경상도에 우리 어릴 때는 비지, 조포. 그러니까 이 두부 만드는 걸 조포라 그래. 두부 만드는 거를. 근데 그게 왜 일반적으로 안 쓰이죠? 그거는 이제 두부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부라는 게 중국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대로 말하면 뭐 두부가 더 일반적으로 굳어졌는지 뭐 정확한 걸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저 전통사회에서는 조포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실 제사를 지낼 때요. 그러니까 이제 능에서 제사를 지내잖아. 능에서 제사 지내면은 제수 음식 다른 거는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갖고 가. 근처에서 그 이제 보통 밑에 왕릉에 가면 앞에 제실들이 다 있잖아. 제실에서 이제 음식을 제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는데 두부만은 이제 상하고 어쩌고 하는 게 못 만들고 해가지고 두부는 항상 절에서 공급을 시켜. 절에서 공급을 시키는데 절에서 공급을 시키니까 조선 후기에 유학자들이 절을 왕실 사찰을 조금 낮춰가지고 뭐라고 명칭을 붙이는가 하면은 조포를 만드는 절이다 해요. 조포사라 그래요. 조포사.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의 왕실 사찰은 조포사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요. 그것도 처음 듣죠?
조포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해져? 한자로 어떻게 쓰죠? 포는 삼수변에 그냥 포함할 때 포자고 조자는 만든 조자인가? 제가 저도 지금 찾아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요. 만들지. 만든 조자 맞죠? 썼어요? 예예. 그래서 조포 하면은 인터넷에 두부라고 나오죠? 네. 예예.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면 요즘 어디 가서 강의하면은 처음부터 검색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알아. 특히 애들 대학생들 놓고 강의하면은 걔들은 뭐 거짓말을 못해. 다 찾아보고 뭐 어떤 짓을 그래. 갈때 음. 거품 모양이 fog자. 그러니까 이제 맷돌로 가니까 그래서 포말이 생긴다 해가지고 좋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약용의 아흔각대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조포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 강의가 지난 10월부터 11월부터 제가 지금이 3달째예요. 그래서 연말에 원래 이 뭐라고 그래 강의 자체가 3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강의는 그냥 조선시대 전체를 해야 되니까 수강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연결해서 가자. 어차피 또 들어야 되니까 3개월 만에 어차피 못 끝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에 그러면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 지식을 조금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진도를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은 하여튼 봄까지는 기초 지식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산소에 가가지고 비석이 하나 있는데 비석에 거기 관직도 나오고 거기에 뭐 앞에 행자도 붙고 숫자도 붙고 그다음 그 단청이 먼저 나오고 직책이 먼저 나오고 품이 뭐고 개가 뭐고 뭐 이런 맨날 접하는데도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다 몰라. 그래서 그런 거 하나의 어떤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 이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조선왕조실록부터 지난 시간에 쭉 시작한 거는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좀 쌓고 그래서 하자. 근데 또 지난번에 이 우수생이 야사 위주로 좀 재밌게 야사 위주로 많이 하자 그러는데 또 너무 야사로 흘러가 버리면은 안 돼요 이 강의가. 그래서 야사는 야사대로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되 기초 골조 있잖아요. 조선시대 강의를 들으면 조선시대에 대한 기초 골조 이걸 세워놓고 거기에서 뼈와 살을 좀 붙이고 그게 나중에 강의를 2달 듣고 말든 3달 듣고 말든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조선시대를 이해를 했구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이 묘호, 시호 뭐 이런 거 자꾸 헷갈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일반 신하들도 시호를 봤죠. 네. 일반 신하들도 다 시호를 봤잖아. 2품 이상 고급 관료가 되면은 아니면은 뭐 전공을 세웠다든지 공신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충무공. 그렇죠. 충무공이 대표지. 충무공이 누구예요?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있죠. 충무공. 여러 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부 9명. 남이 장군도 충무공이고 임진왜란 때 같이 활약했던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이고 뭐 많아요 충무공. 그 다음에 저기 임영대군 아들 구성군이 있거든. 임영대군 하니까 또 누군지 모르잖아. 세종의 넷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세종 넷째 아들 살던 터전이 그 후손들이 터전들이 서초동 그 아크로피스트 근처에 그게 전주이시 그 임영대군 묘역들이 한 수없이 많아서 그 개발되면서 좀 다른 데로 이주해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영대군 아들 구성군이 28살에 영의정이 돼서 세조가 막 키워줘가지고 세조 조카잖아. 그러다가 성종 임금이 되니까 정형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키워주면 큰일 나잖아. 그때에 이제 역적 혐의를 쓰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나면 진짜 잘나든지 어중간하게 잘나면은 그런 식으로. 자, 시호 일반 임금이 죽으면은 묘호도 붙이고 능에는 능호도 붙이고 그다음 뭐 시호도 붙이고 존호도 붙이고 이건 다 임금 죽고 나서 붙이는 거예요. 임금이 살았을 때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상이야 상. 임금 그냥 임금이 죽으면은 보통 신하들 시호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동상시라는 관청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호를 관리해야 돼. 거기에서 시호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너무 이 오랜 시간 그걸로 끌 수 없으니까. 자, 임금 경우 이야기합시다. 임금이 죽으면은 중국 명나라에서 시호를 두 자를 내려요. 그리고 조선에서 시호 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져. 시호 도감. 도감은 일종의 임시기구죠. 조선시대에 무슨 도감하는 것들은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되는 관청을 보통 도감이라. 그래서 시호 도감이 잠시 만들어져. 그러면은 시호 도감에서 뭘 하느냐? 임금 업적을 쭉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갖고 와. 그래서 통상적으로 명나라에서 보내주는 시호는 몇 자냐 하면은 글자 두 자예요. 두 자를 보내죠. 조선에서 시호도감에서 임금을 평가해서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글자는 통상적으로 몇 자를 붙이느냐? 8자를 붙이죠. 8자. 통상적으로. 엄청 길어. 옛날에도 왜 귀한 아들은 이름 길게 짓잖아. 그 귀신이 못 잡아가게. 예? 이름 그거 부르다가 시간 다 지나버리게 길게 짓잖아. 시호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 업적을 많이 평가한다는 거야.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쫙 더 붙이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정종 이 사람은 정종 묘호도 숙종 때 가서 찾아먹었잖아. 이 사람은 공정왕이야. 공정왕. 공정왕 실록이라 그랬잖아요. 공정. 요거는 중국에서 보내준 시호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원래 묘호도 없었고 시호도 요 4개밖에 없었어. 온인, 순효, 대왕 4개밖에 없었는데 숙종 때에 정종이라는 묘호를 추상을 하면서 왜 이 임금이 뭐 2대 임금인데 4자밖에 없느냐 해가지고 4자를 더 붙여준 거야. 앞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이건 누구 시호 같아요? 이건 누구 시호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외우지는 못해. 일단은 제일 앞에 것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장은대왕이다, 공정대왕이다, 장은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붙여준 이 8자를 보통 생략을 해버리고 2개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다 붙이려면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 영조. 영조 같다. 세종이에요. 세종. 예. 세종 때께 세종이 돌아가시자 명나라에서 장헌이라는 걸 붙였고 조선에서 붙인 게 요 8자예요. 자, 그래서 시호는 임금이 죽으면 그렇게 붙인다. 보통 통상 8자를 붙이는데 때에 따라서는 종론 같은 거 더 많이 길게. 그러니까 보통 시호를 붙이는 거는 당대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나 손자가 붙이잖아. 자기 아버지에게 어쩌하든지 좋은 글자.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업적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붙이고 싶잖아. 그래서 되게 긴 경우도 있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다 이렇게 대왕을 붙이는데 예. 뭐 예종처럼 정처럼 이렇게 짧은 1년도 하고 1년하고 죽고 뭐 2년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슨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업적이 있던 어떤 임금으로 제위했다 하면은 대왕이다. 쫓겨가면은 무조건 군이에요. 예. 뭐 30년을 했던 50년을 해도 쫓겨나가면은 대왕이 아니고. 그래서 제일 짧은 임금이 누구예요? 예종. 아닌데 예종은 1년 1년에 1년 좀 2개월인가 1년 4개월인가 뭐
1종 이제 넘었고 1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단종 아닐까? 아, 단종은 한 4년 했지. 인정?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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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하고 워낙 덜덜덜 볶아서 그런지 어쩐지 임금이 되고 얼마 만에 죽은지 아세요? 8개월? 8개월. 8개월 동안 재위했지만은 묘호를 인으로 받았어, 인으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엄청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꾸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묘호는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 일단은 재위 기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대왕입니다. 세종과 대왕이 아니고 인종도 대왕이에요. 그래서 연산군 같이 안 쫓겨나면은 그런데 또 이제 실록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우리 전통사회에서 역사를 편찬하는 방법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한 4가지 가르쳐 드렸죠. 실록은 무슨 체입니까? 편년체죠, 편년체. 편년체라는 거는 날짜 순으로 쭉 기록하는 거예요. 날짜 순으로. 태조 적이년 매달 7월 15일 날 뭘 했다. 16일 날 뭘 했다. 17일 날 뭘 했다. 날짜별로 쭉 기록해. 그러면은 뒤에 있던 사건이 앞으로 올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뒤에 있던 사건이 앞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자난을 이 설명을 하는데 왕자난이 쭉 이어서 하루 만에 다 나누면 하루에 다 기록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건이 연속이 계속되다 보면은 중간에 처리했던 일들이 자꾸 중간에 끼이잖아. 편년체는. 그러니까 편년체는 일목요연하게 한 사건을 오려내가지고 보기가 힘들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건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역사 편찬 방법이 뭡니까? 기사 본말체. 기사 본말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사, 어떤 사건의 시발, 본말을, 그러니까 왕자라면 하나 전부 묶어가지고 딱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본말체로는 조선시대 기사 본말체 중에 가장 백미가 이경익이 지었던 연려실 기술. 이게 이제 아주 방대해요. 태조 때부터 태조의 어떤 사건들, 함흥차사 같은 함흥차사의 사건, 왕자랑 같은 왕자난의 사건, 아니면 정도전 죽음에 관한 정도전 죽음에 관한 거, 착착착착 인물별로 사건별로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착착 제시하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보기에는 실록보다도 훨씬 더 재미가 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실록을 보면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게 1월 1일, 1월 2일 날짜별로 쭉 처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록은 편년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실록은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자, 편년체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끝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세세죠. 세종실록 지리지. 이거는 원래 어디에 갖다 편년체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디에 나와야 되나? 기전체에 나와야 되냐, 기전체.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거는 기전체잖아. 봉기세가. 그 다음에 열전. 그 다음에 표. 그 다음에 지. 지는 나라에 운영하는 모든 세부사항들. 천문, 백관지, 그 다음 관직, 규정, 그 다음에 월급 주고 뭐 경제생활 하는 식화지, 아니면은 뭐 이 예약에 관한 예지, 뭐 천문에 관한 천문지, 그 다음 법에 관한 헌법지, 병사 업무에 관한 병지, 이렇게 지는 편년체에 지가 붙으면 안 되지. 그런데 세종실록에 지리지, 또 어떤 게 붙어 있는가 볼까요? 이거는 올해야, 올해. 제사 지내는 방법, 이런 것들. 올해, 국가에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정들. 올해에 담잖아. 국조 올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음악에 관한 거. 악지. 음악. 공상각치우, 이런. 그 다음, 군사각지는 중국의 음표를 제가 배웠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음악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음악에 관한 악지가 이제 붙어 있어요. 이 악지는
세종실록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세조실록 끝에도 악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편년체 역사서인데도 이런 지를 예외적으로 붙여놓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리지 있잖아요. 이 지리지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돼요? 세종, 장헌, 요거만 딱 썼잖아요. 앞에. 그죠? 세종, 장헌대왕. 그래서 세종을 빼버리고 장헌대왕 그러기도 해요. 세종대왕 그러기도 하고, 세종 빼버리고 장헌대왕 그러면 세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묘라는 거는 제후국은 원래는 못 쓰는 거예요. 천자국, 황제국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 때에 칭제 근원을 해가지고 우리는 황제국이라고 선언을 하고 고려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임을 천명하면서도 살짝 몰래 쓴 거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교문서 중국에 보낼 때에 세종 이렇게 못 쓰잖아. 그럴 때는 장헌 이렇게 해서 외교문서에 보내는 거지. 그래서 지리지. 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세종 장헌대왕 실록 권제 156에 보면은 칠정산 내편. 칠정산이 뭐예요? 천문에 관한 사항들은 있잖아. 이순지가 지었던 칠정산. 그러니까 별자리니 뭐니 이런 거 뭐 이 관상감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천문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세종실록은 편년체의 사서이면서도 끝에 이런 지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실록은 편년체 역사 기록인데, 그러면은 1월 1일자에 2024년 1월 1일자에 그 기사가 나오면서 2030년 1월 1일 뭐 있었던 일이 앞에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볼게요. 영조 1년에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하여튼, 자, 여기에서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영조 앞에 임금이 누구예요? 영조 앞에 임금이? 경정. 경종이잖아, 경종. 네. 그러니까 경종은 장희빈 아들이고, 네. 영조는 누구 아들이야? 무술이 아들이잖아. 네. 둘 다 누구 아들이야? 조금은. 숙종 아들이잖아. 둘 다 숙종 아들이잖아. 네. 숙종의 후궁인데, 음. 숙종 본체에는 왕후한테는 자식이 없으니까 결국 후궁 자식만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경종이 임금이 되고 될 때도, 영조가 임금이 될 때도 그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 소론, 남인, 노론들이 엄청나게 신경전머리가 죽이고 죽고 엄청나게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됐잖아. 둘 다 임금이 될 때 우유곡절이 엄청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여기에 노출 다 되는 거야. 영조가 임금이 된다 했을 때에 항상 영조 아킬레스건이 뭐냐? 자기 이복 형인 경종을 강하고 개장하고 먹어가지고 독살을 했다. 들어봤죠? 네. 그 독살서. 영조가 임금 몇 년 했나요? 52년 해서 52년 임금하는 동안에 내내 스트레스 받고 시달린 게 자기 형을 죽였다 어쩐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영조는 이시의 시가 아니야. 저 김씨의 시야. 채무수리가 그 전에 입국하기 전에 저 채무수리가 누구 편인가 하면 인현왕후 시중 들던 사람이잖아. 인현왕후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또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 숙종의 그 첫째 부인이었던 인경왕후의 처조카가 있어. 인경왕후 조카가 있어. 그러니까 숙종한테 처조카니 김춘택이라는 사람. 이 사람하고 둘이 썸씽이 있었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다 어쩌고 해가지고 영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론과 남인들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걸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막 노력한 사람이 이제 김순택이라는 사람인데 왜 그때에 동료 막 부르고 할 때에 뭐
장다리, 미나리 뭐 이야기 있잖아. 사천. 미나리는 사천. 사천이고 장다리는 한천이다. 네. 그거 지어가 퍼뜨린 사람이 김순택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아닐 확률이 클 거예요. 그런데 저쪽 반대 쪽에서 어떡하든지 이런 걸 나쁘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막 만들고 하니까 이 영조는 뭐 이시가리고 김씨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했죠. 남인들 입장에서는 영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임금 아니야. 내 임금은 경종이야. 그러니까 이때 경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때 경문들은 무신령 경문 이거는 역적의 경문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신년 역적의 경문 이게 영조 4년 때 이야기야. 영조 4년 때. 영조 4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정일량의 난 들어봤나요? 여러분은 이인자의 난은 들어봤나요? 네. 이인자하고 정일량하고 같이 일을 경계했지. 그게 영조 4년이 무신년이야, 무신년. 갑진년에, 그 전에 갑진년에 경종이 죽었어. 죽었는데 노론이나 소론들은 영조가 게장을 먹여가지고 홍시를 먹여가지고 죽였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진 거야. 그래서 무신년에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인자가 상녀를 메고 상녀를 속여가지고 그거에 군사 장비를 싣고 가가지고 청주성을 급습해가지고 청주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에서 정조 빈소를 만들어가지고 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조에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정조를 다시 추승하고 복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의 역적 경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치훈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영조 31년에 갔습니다. 그럼 요 두 사건을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영조 4년에 이인자난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평정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심지어 나빌초주, 사왕숙대 등의 말을 함부로 쓰기도 했다. 요 흉왕경문이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면 경문을 쓰잖아. 그 경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풀이해서 보면은 초주의 변, 나빌 초주의 변은 이 초주의 변을 이야기하는데 한나라 전한 때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평제에게 독약을 넣고서 시해해가지고 임금을 죽인 사건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영조가 경종을 암살했다 하는 것을 경문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를 이야기 못하고 이 사건을 이제 갖다 댄 거예요. 또 보면은 사왕숙대라는 게 있잖아. 이 사왕숙대라는 것은 주나라 사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 예왕을 죽이고 자기가 임금이 된 사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인자가 난을 일으킬 때에 이런 경문을 붙이고 군사를 모으고 중앙정부를 쳐들어가자 하고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영조 1년에 편년체 사서에 영조 4년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후세에 역사를 편찬하던 담당자들이 1월 달에 그때의 이야기를 하다가 끝맺으면 좋은데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슬쩍 갖다 두 개를 더 끼워 넣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인자의 난 보면은 충청도는 이인자 중심이고 경상도는 정일영 중심이고 전라도는 박근혜 중심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해가지고 엄청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골머리를 남다가 결국 그 당시 연합정권을 담당하던 소론들이 소론을 소탕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어쨌거나
당평 정책을 펴려고 할 때에 이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옳은 당평도 제대로 되지도 못했는데 어쨌거나 영조가 당평 정책을 펴은 거는 자기가 노론 세력 지원을 힘입어서 임금이 됐지만은 그래도 탕평을 안 하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탕평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기 지지 세력의 노론한테 끌려가는 탕평밖에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조 31년에 일어난 신치훈 사건. 이 신치훈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뭘 또 이야기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나주에서 일어났던 괴서 사건이고요. 영조 때 가면은 이 괴서라는 거 대자보야 대자보. 뭐 영조를 욕하는 중앙정부를 욕하는 대자보가 여기저기 이제 붙어요. 이 당시에 대자보가 굉장히 유행해. 민주화 시대만큼 대자보 유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대자보 하여튼 뭐 이 기록에 나타나는 것만 해도 15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사건 중에 하나가 나주 괴서 사건이에요. 이 영조가 임금이 되면서 노론들이 소론을 치고 소론이 전부 죽어나가고 기양가고 그때에 남았던 자식들이나 그 후예들이 전부 기양 가 있는데 나주에서 기양살이 하던 윤지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나주에 개설을 붙이고 군사를 모으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잡혀 죽었어.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전부 처단을 하고 처벌을 했으니까 옛날 과거 시험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치는 시험이 있어. 과거 시험은 보통 정기 시험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쳐요? 갑자기 숙제 내면 몰라. 정기 시험은 몇 명씩 뽑아요? 그건 알죠? 몇 명씩 뽑아요? 정기 시험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기초 체력 이야기하는 게 정기예요? 정기적인 시험. 정기적인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쳐요. 33명을 뽑아요. 33명을. 문과 경우에 이제. 근데 이제 과거 시험은 정기 시험을 치면은 3년마다 착착착 자기가 시골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근데 갑자기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갑자기 시험 치면은 저 지방 사람 응시하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응시율을 비교해보면은 정기 시험 합격률은 지방 사람들이 기회가 많잖아. 근데 갑자기 치는 시험, 아니면 임금이 뭐 저 원양원천에 가가지고 기분 좋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시험 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별시라 그래, 별시. 별시는 힘 있는 사람들, 자제들이 훨씬 합격률이 높잖아. 그렇겠죠. 어쨌거나 이런 역도들을 처벌을 다 했다, 경사스럽다 해가지고 과거 시험이 열려서. 과거 시험이 열렸는데 그 과거 시험 답안지를 받아보니까 답안지 하나가 이상한 거야. 이게 답안지가 아니고 완전히 대자보의 내용 그대로 콩알같이 작게 써가지고 중앙정부를 욕하고 영조를 욕하고 그런 내용이 빡빡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잡혀온 거야. 그래서 나주 개서 사건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왔는데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취조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나주 개서 사건 때에 연루가 됐던 그 사람들 친척 중에서 윤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문서를 쫙 가가지고 보니까 역대 임금들 이름이 쫙 쓰여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금 이름은 피휘. 피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글자가 굉장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안 쓰는 글자다. 이게 뭐냐, 알아? 영조가 물으니까. 아, 그거, 네, 우리 애를 놓으면 애 이름자에, 네? 좀 골라 쓰려고, 그걸, 쭉 적어놨다. 이렇게 약을 빡빡 올리는 거예요, 영조한테.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 당신 그 조상들 이시왕조 인정을 못하겠다 그 이야기잖아. 그렇게 약을 올리니까 영조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종묘사직, 종묘에 자기 조상들이 신주가 모셔져 있는데 불경이잖아, 불경. 종묘에 뛰어가가지고 울며 불며 할아버지, 아버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확 치료를 하니까 나는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조한테 완전히 연맥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영조 정권 내내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 역사쓰다. 그죠? 편년체 역사쓰인데 경우에 따라서 저 뒤에 사건들을 앞에 갖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해놓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런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서 저런 걸 행동을 한 거죠? 당연하죠. 아, 대단한데. 죽기를,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조선 후기에 이 당쟁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잖아. 자기 가족까지 다 죽잖아요. 자기가 좀 거의 뭐, 자기 삼족입니다. 부인이고, 자식이고, 뭐, 마찬가지. 자기 목숨을 안 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사건 때에, 나주개서 사건 때도 그 당시 소론, 남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60여 명이 처형됐어요. 그 가족까지 합치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그런 사화들이 엄청 자주 일어나잖아. 조선 전기에 임진왜란 전에는 4대 사화밖에 없잖아. 연산군 때에 우호사화, 갑사사화, 그 다음에 중종 때에 김효사화, 그 다음에 명종 때 을사사화. 조선 전기에는 사화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나왔죠. 일어났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상복 입는 문제부터 시작돼가지고는 숙종 때 가면은 뭐 5년, 10년마다 뒤집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갔나요? 그때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니까 어떤 처형당한 사람, 이제 아는 사람이 처형당하니까 반대당이지만은 어느 쫄병이 가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염을 해주고 아침에 이제 군사 대열에 와가지고 이제 아침 조회에 참석한 거야. 그래서 위에 상관이 그걸 소스를 듣고서 알고서 염해준 사람 나와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야 나 주라 우리가 죽으면은 누가 염해주겠냐 어? 그러니까 목숨을 아예 내놓고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당해서 죽을 때에 누가 염해주겠나. 그러니까 저놈을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죽어도 좀 낭만이 있잖아. 그래서 지금 관념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를 보고서 야, 이 당시 조선 이때의 이 정치꾼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을 내걸고 하고 죽음도 거의 낭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조선시대의 내면 세계를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성리학에서 나오는 선비정신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옳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곧은 선비 정신, 선비 정신 때문에. 근데 이제 선비 정신 하는데 그런 선비 정신이 몸에 체질화돼가지고 완전히 거의 생활화된 거지. 근데 또 이제 이면에는
선비 정신이 그렇게 또 나올 수 있었던 배경, 내가 목숨을 던지고 그 다음에 관직을 던지고 그래도 내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게이지. 내가 관직을 던져도 내 시골에 가면은 노비가 100명이 있고 논밭이 수백 마직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순도라든지 뭐 이런 저 가면은 독일도의 왕국이잖아. 남인으로서 해가지고 기암도 가고 어쩌고 하지만은 내가 관직 던지고 저 독일도 가면은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비정신의 밑바탕에는 그런 것도 이제 좀 깔려 있겠지. 그래야 초계같이 관직도 던지고 목숨도 던지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현실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명분, 대의명분 이걸 중시하니까 그 대의명분에 목숨을 거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처형되지만은 나는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은 완전히 신원이 돼가지고 충신이 된다. 사육신 같은 경우도 200~300년이 더 흘러가지고 충신이 됐지. 그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하는 육적이었잖아.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 남는 충신이 된다. 옳은 걸로 가는 거지. 네. 진도 나갈게.